1918년 4월 5일 루덴도르프의 야심찬 충계 공세가 중지됐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은 멈췄지만 파리는 이미 피라민들로 난리가 났었죠. 전선에서 그 프랑스 파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전시지만 나름대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918년 3월 23일 아침 7시 18분에 갑자기 파리 센강 주변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정체불명의 포탄이. 불발탄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 불발탄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예, 첫 발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15분 간격으로 계속 포탄이 날아와서 이건 한 대가 아니네. 예, 하루에 수발 남짓 포탄이 터졌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이게 뭔가 난리가 났다 네. 해서 빠져나가려고 기차역으로 몰리는데요. 그때 기차역에 몰렸던 데가 바로 오르세. 지금은 그게 오르세. 예, 미술관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 열차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막 몰리고요. 또 몽파르나스역이 있는데 여기도 사람이 몰리면서 표가 동나고 난리가 났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국가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 전선이 저 앞에 있고 우리가 유리한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 파리에 지금 포탄 떨어지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방송이 이거는 포탄이 아니라 지금 뭐 폭격이다. 폭격. 우리의 이 강력한 대공 방어망을 뚫고 이 소수의 이제 적 항공기가 침투해서 몇 발의 폭탄을 떨어뜨렸으니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안심해라라고 처음엔 얘기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거 대포인데 포탄인데 나는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폭격기는 지금 폭격기같이 막 이렇게 고고도 폭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라오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아무 소리도 못 들고 비행기도 못 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언론에서 발표가 나요. 독일군 이 망할 놈의 게르만스키들이 대포를 쐈는데 100km 날아갔다 이거야. 아니 여지껏 나왔던 대포들은 30km 조금 넘는. 그렇죠. 지금 현대도 155mm 곡사포 제일 많이 나가는 게 70km예요. 근데 이게 100km 날아갔다는 얘기죠. 100km면 이게 서울에서 천안 정도까지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도 과학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포탄 파편을 수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폭탄이 아니라 포탄으로서는 포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장거리를 갈 수 있게 설계가 됐다. 독일군이 새로운 뭔가를 개발했구나. 네. 그래서 이 별명이 붙습니다. 이게 파리포라고. 파리를 쏴서 파리뽀야. 파리건 뭐 이런 거죠. 파리포라고 프랑스가 이름 그렇죠. 그런데 당시 제공권이 연합군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군이 또 정찰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찰기를 많이 보내서 찾아라. 분명히 있는다. 찾았는데 프랑스군 조종사 니디에 도라가 며칠간 면밀한 정찰 끝에 파리포 진지를 찾아냅니다. 그것도 3개나 찾아내요. 맞네. 예. 이 디디에 도라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 상당히 나름 지명도가 있는데요. 역시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가 생텍쥐페리가 있는데 생텍쥐페리 대표작은 어린 왕자겠지만 야간 비행이라고 하는 네. 소설이 있습니다. 사실 생텍쥐페리 자체도 그 조종사였었는데 이 야간 비행 그 서문에 이 책을 디디에 도라에게 바칩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었죠. 제공권을 가지고 있는 연합군이면 발견했으면 떨어뜨려서 없애야죠. 그렇죠. 일단 프랑스도 뭐가 있었어요? 얘도 열차포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열차포를 일단 때립니다. 진지가 3개 중에 2개가 남았잖아요. 이건 프랑스가 뭘 동원하냐? 폭격기를 동원. 그렇지. 아 이제 됐겠지. 어. 야, 독일 애들이 저런 거 많이는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인 3월 29일이었습니다. 또 날라옵니다. 파리포가 또 날라와요. 이 당시 뭐 독일군 기록을 보면은 한 200m 정도까지 이게 지근탄이 발생을 해서 일개 포대에서 한 7, 8명 정도 사상자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뭐 그게 제일 가깝게 떨어진 거고 사실 뭐 이때 무력화는 못 시켰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때 위장 진지들 워낙 잘 만들어 놔갖고 프랑스가 제대로 착탄 관측을 못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이 파괴한 줄 알았는데 독일군의 이 파리포 포대는 유의미한 피해를 주지 못했다. 신문에는 뭐 파리포 제압 이렇게 나왔었어. 다 가짜의 신문. 그렇죠. 이 파리를 파괴하기 위한 포가 100km를 날아갔단 말이죠. 네. 현재로서도 사실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과학기술력인데 이게 무슨 비법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파리포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 다룬 적이 있었죠. 살짝. 그게 언제였습니까? 걸프전 때. 그 당시 왜 이라크가 대포 덕후, 제랄드 불 박사와 네네네. 함께 슈퍼건 프로젝트를 갖다가 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제랄드 불 박사가 이걸 굉장히 파리포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파리포에 대해 관심이 있어갖고 제가 국내에서 파리포에 관해서 나온 책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유명한 책이 바로 이거예요. 파리스 카노넨, 정확히는 비델렘 게슈츠라고 하는 그거고요. 요 저자가 바로 그 제랄드 불 박사입니다. 제랄드 불 박사가 제대로 파헤친 책이어갖고 제가 이걸 보고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파헤친 내용들을 보면은 독일 군부에서 이 연합국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고민한 것이 자 우리가 깔레까지 이제 진격을 했으니까 영부해협 넘어갔고 도버를 포격을 해야겠다 이걸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깔레에서 도버까지가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사거리가 한 30km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루프사에게 맡기죠. 크루프사에게 좀 장거리포를 만들어봐. 그 당시 대포포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 사진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끝이 좀 뭉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아무래도 이 포탄의 공기 저항을 줄이면은 아주 새끈하게 빠진 유선용으로 만들면은 30km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갖고 그 당시에 가장 큰 포는 역시 한포들이지 않습니까? 전함에 넣는 35cm짜리 포였습니다. 14인치급. 아이고. 이대로 쏘면은 계산을 미리 해보니까 대략 한 30km대 후반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 크루프사 포격 시험장에서 이걸 테스트하기 시작하는데 빵 써갖고 이제 착탄 보고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지? 이것도 포탄이 가다가 쪼개져갖고 그냥 다 산산이 부서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야 파편이야 다시 찾아와봐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무도 못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뒤지고 나서 보니까 포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가서 거의 50km를 날아가서 민간 농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 고려하지 못했던 점을 이때 발견한 겁니다. 그전에는 포탄이 날아가는 동안에 공기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는 포탄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니까 이 상층 고도로 올라가면 우리 다들 공기 밀도가 아시다시피 낮죠. 공기 밀도가 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저항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높은 고도를 날아가는 포탄은 예상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걸 이때 확인한 겁니다. 이게 계산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때부터는 3,000m 단위로 이 층을 잘라갖고 거기 다른 밀도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법을 하니까 계산이랑 맞아 떨어지네. 진짜 50km 날아갈 수 있네.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생긴 겁니다. 야 이거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보면은 이거 100km 날아갈 수 있겠는 걸. 그래서 생각한 것이 포구 초속을 늘려야 돼요. 이제까지는 한 포구 초속이 900m에서 1000m 정도인데 이 포탄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포구 초속을 한 1500m 정도까지 높이면은 그리고 예전보다 고각 사격. 원래 기존의 상식으로는 45도로 쏠 때가 제일 멀리 날아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공기 저항 때문에 그전엔 약간 한 몇 도 정도 더 얕게 쏴야 더 멀리 날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거꾸로 이제는 올려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50도 정도로 올려서 그렇게 되면은 더 빨리 공기가 옅은 층까지 올라가니까 공기 저항을 덜 받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이중 포신을 만듭니다. 이중 포신이요? 네.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35.5cm짜리 이 안에다가 포신을 연장하기 위해서 21cm짜리 포탄을 거기다 끼우는 겁니다. 길이가 길게. 길어지기에. 이렇게 만들면은 더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겉에 35.5cm짜리 포가 싸주고 네. 그리고 겉을 하니까. 근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크루프사가 갖고 있던 이 공작 기계로는 강선을 18m짜리까지밖에 깎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포구 초속 1,500m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24m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포신을 이어 붙이기도 합니다. 용접을 했어요? 용접을 하는 거 아니고 이걸 볼트로 단단히 묶어. 볼트로요? 18m짜리 강선이 있는 포신이랑 나머지는 그냥 강선이 없는 포신. 그냥- 활강으로 해가지고. 네, 그냥 활강 포신을 갖다가 두 개를 연결하고 이렇게 되면 이 이음매 부분에서 이게 처질 수가 있잖아요. 강도가 약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처지지 않게 강선으로 매달아 갖고 우리 현수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 다리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신기하네. 브릿지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끝에 부분이 처지지 않게 그걸 잡아주면서 그래서 매번 포를 쏠 때마다 특별한 망원경으로 이게 포신이 똑바로 어디가 처지지 않았는지 보면서 처졌으면 이걸 다시 샤클이라고 하죠. 샤클로 조여갖고 딱 일직선을 만드는 저런 구조로 포신 길이가 거의 한 28m 나왔는데
포구 초속이 초속 1,600m 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했군요. 네. 근데요. 초과 달성. 과학 어린이로서 네.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아서 포신이 길어지는데 왜 포탄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포의 기본 개념인데 포탄의 속도가 빨라지려면은 화약이 터질 때 나오는 가스의 힘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포신이 짧으면은 힘을 받다가 빠져나오니까 포신을 빠져나오면 그 다음부터 힘을 못 받잖아.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길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빵 터졌을 때 이 화약의 힘이 밀어주는 이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집어넣는 화약 양이 화약이 계속 타서 가스가 생겨나는 동안까지만 포신 안에 있도록 이 포신의 길을 아주 잘 설계해야 돼요. 너무 길어도 안 되는 너무 거고. 길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감속이 포신의- 되겠지. 네, 감속이 되죠. 마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갖고 장약을 무려 200kg을 터트려요 안에서. 그래서 이게 포신의 이 내부 압력이 최대 4,200기압까지 미쳤다. 올라가야 되니까. 1,200기압이요. 이거 한 10발 쏘면 이제 끝나, 달아야 되는 끝나. 거 아닌가요? 네. 혹시? 맞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였어요. 대략 한 서너 발 쏠 때마다 포신이 1mm씩 깎여 나가는 비율이어갖고 1mm 나. 정확도가 이게 한 떨어지네. 60, 70발 정도 쏘면은 그 다음에는 포신을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210mm였잖아요. 내 네. 포신이.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시 공장으로 보내갖고 요걸 232mm 그러니까 22mm를 더 크게 아예 다시 이 강선을 파서 탄을. 그 다음에 네. 그거에 맞는 탄을. 큰 포탄을 네. 쏘게 돼 있었고 운용할 때도 처음에는 209mm짜리 요 포탄을 쏘지만은 쓰다가, 네. 이게 몇십 발 지나서 야, 좀 헐거워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준비된 232mm짜리 포탄을 집어넣어서 쏘고 그러는 걸로 보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탄 바꿀 때 이것 때문에 엄청 오류가 많고 고장도 많이 나고 총기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쏘면서 이걸 포탄 크기를 키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전 이 독일의 이 특히 이 발상. 포신 기술력이 이때부터 좀 굉장하다는 게 지금 왜 우리 K방산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자주포하고 국제 시장에서 붙는 게 이제 독일제 자주포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다 대등한데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포신이에요. 우리나라 자주포가 포신의 수명이 1,000발이거든요. 근데 독일제가 2,500발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예. 반복해야 쌓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약점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멀리 날아가야 되다 보니까 포탄을 무겁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위력이 약하다. 포탄 무게가 106kg밖에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화약은 훨씬 적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폭약이 불과 7kg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심리적 타격을 주려고. 이거 7kg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헬파이어라고 왜 대전차 미사일 있죠? 네. 그 탄두가 9kg예요. 그러니까 9kg보다 작은 거죠. 7kg면. 실제로에서 파리포 떨어진 탄은을 보면은 작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위력은 되게 적고 그냥 진짜 테러 무기였습니다. 네. 심리적 충격을 주고. 네, 심리적 충격만으로 이제 한 것이고 그 파리포가 정확히 어디 떨어졌는지 이게 지도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저기 지도에 보시면은 위치들이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저 편차가 사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1918년 8월까지 약 393발을 쏘았는데 그 중에서 181발, 그러니까 46% 정도가 저 파리 시내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주지 못했다라고 봐야겠죠. ICBM처럼 이게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느낌인 거잖아요. 성층권까지. 성층권 가니까.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한 30km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40, 50km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정확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이래서 초등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 파리포가 최고 한 40km 고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물론 뭐 우리가 우주의 경계는 보통 높이 100km 정도로 보는데 이것도 역시 독일에 의해서 거기 깨지죠. 독일의 V2 네, 로켓이 100km 이상 올라가 갖고 최초로 인간이 발사한 인공 물체 중에서 우주로 진입한 물체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어도 우리가 보통 고도 10km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성층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성층권에 포탄이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갖다 만들어낸 거죠. 자, 이제 이런 혼란 속에서 힌덴부르크가 미하일 작전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시간을 벌었으니까 우리가 방어선을 재편성하자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미 스포 당했죠. 네, 루덴도르프가 2단계 명령 먼저 내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쩌려고 한 겁니까? 네, 그래서 이 루덴도르프가 춘계 공세 1단계가 좌절되니까 네. 여기서 그렇다고 멈추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것이 이른바 게오르게테 작전입니다. 이렇게 태?
개월개태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릴 때 춘계공세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게오르크 작전이라는 걸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게오르크에 에테 이런 게 붙으면은 좀 작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게오르크라는 의미로 한 겁니다. 2단계 작전에서는 야 이거 역시 연합군의 방비가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는 성동격설을 해야 되겠다. 이걸 루덴도르프가 실행에 옮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할 만큼의 파괴력이 안 되니까 먼저 다른 곳을 쳐서 양동작전이죠. 다른 옆을 쳐갖고 그쪽으로 적의 예비대가 확 몰리면은 우리는 여기 다른 쪽에서 진짜 주공을 펼쳐갖고 거기서 확 뚫어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것이 이번에도 이프르 쪽을 치자. 지겹게나. 와 이놈의 2% 정말. 네. 제일 속기 좋은 곳이죠. 아, 이선초 아니었으면 이프르가 유 교수님께서 파스샹달의 비극을 설명하면서 예. 결국에 그 어렵게 뺏은 파스샹달을 다시 내주게 됐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미하엘 공세로 인해서 이프르나 이런 해안 쪽에 있던 영국군 예비대가 상당수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아미엔 쪽을 다시 한번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프르에 남아있던 영국군들이 아미엔 쪽으로 한 번 더 쫙 다 몰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프로 확 밀어버리면은 측면을 밀어서 완전히 해안 쪽으로 진격을 해갖고 그쪽에 있는 영국군을 포위 섬멸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또 주목한 것이 뭐냐면은 영국군이 그 당시 이제 병력이 딸리다 보니까 여기 이프르 전선 요 남쪽에 지뢰 공격으로 유명했었던 메신 능선 그 일대 주변에다가 포르투갈군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포르투갈도 이제 참전을 해갖고 떡고물 좀 먹으려고 사단급 병력이 와 있었는데 이제 포르투갈군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여길 타격하면은 우리가 진짜 돌파할 수 있겠다. 공격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미행을 한번 뺨을 때리고 이프르 쪽에서 공격을 개시하는데 처음엔 이게 좀 먹히는 듯 했어요. 포르투갈이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 밀리면서 다시 메시느 고지를 갖다가 뚫라 싶었는데 이쪽에서 영국군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병력은 부족했지만은 그동안 이미 굉장히 단련돼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끝끝내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도 4월 말이 되니까 독일군의 공세가 그래도 계속 거세게 밀어붙여갖고 헤이고도 이때부터는 야 이거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SOS를 치냐면은 자존심 다 몰수하고 프랑스군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호슈가 역시 병력을 이쪽으로 꾸역꾸역 보냅니다. 그러면서 4월 29일에 독일군은 15km 돌파를 하고서 여기서 또 멈추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프랑스와 영국의 역사상 가장 친했던 시기가 1차 대전이라는 소문이 서로 도와주면서 여기는 영국군이 잘한 것도 있는데 독일군이 조금 한계가 좀 나타났던 부분이 예전과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이미 미하일 작전에서 독일군은 병력과 물자를 엄청나게 많이 소모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 특히 병력의 소모를 보면은 상당수가 그 독일이 자랑했던 후티어 전술에 단련되어 있었던 공격용 사단이 많이 소모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최정예 사단이 거기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게오르게트 작전에는 방어용 사단이 주로 이제 투입이 된 바람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독일군에 비해서 돌파 전술에 조금 익숙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구를 15km를 뚫긴 뚫었잖아요. 그만큼 돌파구가 길어지면서 독일군의 병참선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독일군은 이제 병참 문제에 또 직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독일군이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고 4월 24일 날 아미행 방면으로 마지막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그때 독일군이 전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름하여 A7V 1차 대전에서 사상 최초의 전차전이 벌어지죠. 사상 최초의 전차전. 네. 1차 대전의 전차전 얘기가 사실은 미약하니까 전차는 나중에 미루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진흙탕에 가라앉고 뭐 조금만 걸리면 못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 각도는 몇 도고 이 전차 갖고는 1차 대전은 전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 한번 돌려보면 이거 전차가 앞으로 미래의 전투를 바꾸겠네? 라고 하는 전투가 이 전투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서준 씨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이 전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했어요. 굴려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보병 뒤에 그냥 차라리 전차가 쫄래쫄래 가면서 보병 지원이나 해라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봐도
성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성과가 없으니까 연합군 지휘부에서 과감한 결단입니다. 야, 차라리 대규모로 모아서 한꺼번에 밀자. 그러면 혹시 모른다. 혹시 몰라. 예. 그래서 이때 선정된 공격 장소가 바로 깡불의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을 딱 보니까 전차가 가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모든 작전 계획이 다 보병 위주였잖아요. 중심이 보병이었죠. 예. 이때는 전차 위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전에는 보병이 공격하기 전에 예비 포격을 한 며칠, 한 일주일도 했었잖아요. 네. 구덩이 곳곳에 파이네요. 탄흔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병사들이 갈 수가 없어. 병사들만 걸 수 없나? 네. 전차도 가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 포격도 며칠 이게 아니라 굉장히 단시간 내내 화다닥 하고 나서 탄막에 따라서 전차가 움직인다. 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현대적 개념이네. 네, 현대적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전차 유닛도 새롭게 합니다. 영국군 전차는 그 수컷과 암컷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수컷은 대포가 있었고 암컷은 기관총만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암컷 2대, 수컷 1대. 이게 한 유닛이에요. 요렇게 가자.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수컷이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포도 집어넣어야 되고 막 수컷이 이러니까. 부족해. 그다음에 그나마 대포가 없는 암컷이 약간 기동성이 빨라. 아주 눈곱만큼 나서 앞에서 암컷이 가면서 이렇게 좀 하고 뒤에서 이제 육중한 포탄을 갖고 있는 수컷이 간다. 이런 거예요. 우리 사자를 봐도 사냥 암컷이 하잖아. 그래서 느낌 확 네, 오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에나 나타나면 그때 이제 수컷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장수풍뎅이 생각하시면 돼요. 불 달린 수컷, 암컷. 훨씬 어려워졌는데. 사자 같다, 사자 같다. 사자? 예,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전진한 모든 영국군 전차 외에는 나무 장작단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뭐야 저게? 이 나무 장작단 이게 뭐냐? 어. 참호가 있잖아. 네. 전차로는 참호를 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걸린다며요 각도가 네, 올라가면. 그래서 어떻게 참호에 도착하면 이 장작단을 굴러 떨어뜨려서 참호 안에 넣고서 건너간다. 채우는 거야. 네. 기발하네요. 지금 저 나무관 보면 얼기설기 얽혀서 그냥 쌓아놓은 집단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탱크가 거기 밟으면 와자작 하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저게 생각보다 튼튼해요. 꽤 두꺼워요. 구조물이 꽉 차 있지 않더라도 저게 저런 식으로 잘 쌓여 있으면은 겹치면서 무게를 갖다가 잘 분산해줘 갖고 그대로 타고 넘습니다. 짱이다. 진짜 다리를 만들어 주는 거네요. 네. 그럼 모두가 하나씩 이렇게 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네. 이게 참 전쟁이란 게 인력만을 갈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를 갈아 넣는 네. 행위겠네요. 이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각 유닛이 세대였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굉장히 정교한 전술이었어요. 세대가 다 이 나무단을 갖고 가는데 당시에 참호선이 전방 참호가 있고 바로 전방 참호 뒤에 지원 참호가 있습니다. 이런 게 몇 겹이 있었거든요. 영군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일단 저거 갖고 가잖아요. 세대가 딱 갖고 갈 때 첫 번째 전차가 나무단을 참호에 딱 넣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나무에 딱 넣고서 바로 건너갈 거 같죠? 네. 안 건너. 그럼 뭐? 딱 넣고 나서 얘는 방향을 왼쪽으로 탁 틀어요. 어. 당시 영국군 전차는 전부 다 무기가 측면에 있었잖아요. 첫 번째 전차가 나무단을 놓고 건너지 않고 측면 돌아서 참호선을 쫓아가면서 참호에 있는 모든 적들을 소탕합니다. 기관총이나 뭐 이런 거. 혹시 대전차 지뢰나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뿌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전차가 이 나무단을 넘고 들어가요. 그래서 전방 진지와 지원 진지 중간에 딱 갑니다. 그래서 지원 참호 쪽에 나무단을 넣고서 역시 건너지 않고 여기서 또 왼쪽에서 또 기관총 가지고 양쪽 참호에 있는 그 적들을 또 소탕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때 누가 보병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보병이 들어오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후면에 기병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전선이 일단 참호가 정리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기병이 신속하게 돌파한다 이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476대의 전차들이 집중적으로 옵니다. 우와. 460 엄청 많이 들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마크 4도 있었고 마크 1, 2, 3가 있을 거예요. 네네. 얘네는 특수 전차로 개조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철조망 같은 거 있잖아요. 철조망 같은 거 이렇게 갈고리로 걸어서 끌고 한다든가 통신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근데 어차피 있는 거는 다 다닥다닥 다 여기다 때려는 거예요. 전차 전술로는 모든 것이 처음이자 최초입니다. 전차 수백 대가 진격하는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와 막 지축을 흔들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게 성공합니까? 11월 20일 천문의 대포가 갑자기 와다닥닥닥 독일군 진지를 두드러 부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기습이었어요. 이제 영국군 전차들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영국군 전차들이 가는 앞에서 이동 탐막 계속한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일단은 전술은 정교하잖아요. 뭐 집단 뚫어놓고 왼쪽으로 가고 이거 처음에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영국군이 근성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독일군 참호 진지가 영국군 수중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통한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지. 이전까지는 뭐예요? 15km 전진한다고 해도 막
며칠이 걸잖아요. 며칠이 뭐예요? 한 달도 걸리죠. 엄청난 병사들이 예. 사망했고. 예. 이날 저녁에만 8km를 줬는 우와. 엄청난 눈부신 성과였어요. 그리고 돌파가 완료돼 있으면 이제 후방에서 기병이 와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납니다. 기병이 안 와. 안 가요, 기병. 야, 저게 되겠어라고 의심하는 기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병 병과는 전차 병과가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영국군 기병 지휘관들이 이 전차의 전술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물론 뭐 기병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일단 어떻게든 성과가 났으면 보병이라도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후속 보병들이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왜? 마찬가지 생각이야. 되겠어? 이거. 그래서 갔다가 우리 또 기관총밥 되는 거 아니야? 좀 천천히 갈까? 이미 앞에 많이 갔으니까 어떻게 쟤네들이 알아서 뚝뚝뚝딱 하겠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후속 부대가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전차만 움직였네요. 그런데 독일군은 달랐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두드려 맞아서 몇 개 참호 진지를 뺏겼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겁먹을 거 있어? 왜냐하면 이때 대전차 총이 나왔거든요. 아, 벌써. 그냥 총알 뒤에다가 엄청나게 큰 탄두를 해가지고 이 총을 땅 쏘면 장갑판을 뚫고 들어갔어요. 뚫어버리게. 야,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 그리고 포병도 빨리 끌고 와, 기관총도 끌고 와, 빨리 끌고 와라고 해서 독일군이 야무지게 반격을 합니다. 야무지게 반격을 해서 그날 점령했던 모든 독일군 진지를 다시 내주고 영국이 퇴각을 해요. 왜냐면 제대로 보전 협동이 안 됐으니까 전차들이 지키긴 힘든 그렇죠. 상황인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그리고 보전 협동이 또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차가 2차 대전 때도 안 좋았지만 이때는 더더욱 또 전차가 시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병하고 협동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멈춰야 돼. 일단 멈추고 땅땅 두드린 다음에 뒤에서 문 열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이게 또 한 5분에서 10분 걸려요. 1차 대전 전차는 해치가 없어요. 문 열고 나와야 돼요. 어.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당시 전차병들 회고록을 보면 일단 문 열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럼 다시 전차에 타기를 싫어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 전차 안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연기도 나오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문을 열고 나오면 야, 저걸 내가 또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러는 거예요. 지옥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깡브레가 어느 정도의 성과는 보여줬지만 이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전차 470대를 몰아넣었잖아요. 65대가 작전에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아. 공격을 받아서. 그다음에 무려 114대가 거친 지형 때문에 장자탄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창에 빠져서 꼼짝. 거의 절반이 네.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상당수가 이제 회수가 됐는데 독일군도 이걸 노획해서 가져가요. 노력했어. 아무튼 이게 깡브레 전투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전투가 됐지만 이게 습격에 그쳤습니다. 어떤 전략적 전가 확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전쟁의 행방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연합군과 독일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니 일반적인 여지껏의 전투를 보면 참호를 뚫고 저렇게 들어가면 수만 명의 희생이 사실 있었었는데 전차 뭐 물론 400대는 많긴 하지만 전차만으로 이룬 성과다? 야 이거는 진짜 앞으로의 맞아요. 미래가. 그게 연구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만약에 전차 없이 보병만 밀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건 전차가 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냐면 연합군은 여전히 전차는 보병의 지원 수단. 독일군은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군은 아, 전차는 집단으로 운영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중에 2차 대전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 거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상대편의 어떤 전력을 봤을 때 우리 편이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차용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 전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독일이. 그럼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독일도 당연히 연합군이 점점 더 많은 전차를 내보내고 성능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대전차 전술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키죠. 그래서 이 당시 대전차 전술 여러 가지 영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마크4 전차가 아군 참호선을 향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저게 지금 최고 속도입니다. 네, 저렇게 폭탄을 친 독일 전투공병들이 저렇게 우와. 전차 밑에다 집어넣고 빵 터트리니까 파괴가 되는 거죠. 전차는 하부가 완전히 장갑이 얇거든요. 굉장히 얇거든요. 이게 쉽게 파괴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진짜. 그렇죠. 폭약을 많이 쓰면은 장갑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파괴시킬 수 있다. 이런 걸 갖다 그 당시 확인을 했고 저 외에도 이제부터는
대전차 지뢰들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대전차용의 지뢰는 없었으니까 간이 지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포탄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포탄에 충격신관을 단 상태로 이걸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차가 오다가 그 충격신관을 앞에 척 밟으면서 빵 터지면은 이 야포 포탄 정도의 위력에도 캐터필러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전차 자체가 날아가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걸 알아갖고 그런 포탄 박스들을 곳곳에 깔아놓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전차 소총을 갖다가 지급을 해갖고 이걸로 바이탈 파트들 갖다가 노려갖고 저격을 하면은 이거 뚫린다. 그러면서 아직 본격적인 대전차포와 이 대전차 전용의 무기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숙련이 충분히 된, 그래서 전차에 대해서 공포를 갖지 않는 병사들이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은 이 소수의 전차들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이런 경험을 이때는 쌓았습니다. 다만 기던 전차가 몇백 대씩 밀려오면은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도 야 우리도 저런 거 있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쟁 중에. 네, 근데 사실 독일군은 연합군만큼 그렇게 기갑 차량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투자 정말 뒤늦게 예. 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마지못해 한 거예요. 마지못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심지어 독일군이 기갑 타격대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이후에서도 대부분 장비가 영국군이나 프랑스제 전차 노획한 걸로 하자. 재활용. 예,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유일하게 이제 자체 설계인 아까 말씀하신 A7V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방에 57mm 야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무려 6정의 기관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암컷과 수컷이 합쳐졌네요. 그냥. 이게 자원군주. 당시 나왔던 그 어떤 전차보다도 덩치가 큽니다. 길이가 7.43m, 오. 폭이 3.1m, 높이가 3.3m예요. 그리고 이 안에 무려 18명이 탑승합니다. 예? 전함이 전함 진짜. 오. 18명이 탑승하고요. 이 안에는 뭐냐면 정비병도 탑승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고장나면 안에서 정비병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가 워낙 엔진소를 싣고서 승무원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 썼냐? 맨 위에 전차 지휘관 저기 있잖아요. 드라이버하고 걔가 이렇게 갈 때 쪽지를 적어서 밑에한테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독일군 전차 밑에 한번 보세요. 바닥에 뭘 많이 긁은 것 같은데. 지상고가 워낙 낮아요. 얘가. 그러니까 가다가 우리가 요즘 있는 뭐 방지턱 같은 것도 걸려서 못 가요. 크기는 큰데 워낙 여기저기에다 기관총 설치하고 대포 설치하다 보니까 사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탱크라기보다는 차라리 움직이는 벙커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훨씬 그런 많았어요. 느낌도 있네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전차가 워낙 느리고 지금 저런 상태다 보니까 참호 밀러 가는 건 오케이. 네네. 전차끼리 싸운다라는 건 상상도 안 가고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분명 전차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빌레르 무르톤의 전투인데요. 사실 허준 씨가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전차 승무원일지 전차 지휘관일지 전차전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1918년 4월이었습니다. 이 아미엔까지 돌진하기를 바라던 독일군이 독가스탄을 사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이 빌레르 보르테네까지 점령하는데 성공을 해요. 독일군이 성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미행으로 가는 통로가 열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 결정적 돌파구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열렸다. 그래서 막 독일군의 사기가 올라왔는데 영군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자라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보병, 호주군 보병을 돌파구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여기 막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야간에 공격을 해서 독일군을 격퇴시킵니다. 격퇴시켰는데 추가로 이게 불안하니까 영군 후방에다 연락을 해서 탱크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3대의 탱크가 딱 왔어요. 3대 탱크가 앞에 딱 이제 벙커 같이 딱 있으면 독일군이 못 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움직이는 벙커니까 방어전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 네. 3대가 왔으니까 이게 편제상 뭐예요? 수컷 하나, 암컷 둘.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암컷이 이제 보병 산대한다 이렇게 있고 수컷 전차는 뒤에 포자를 딱 설치하고서 틀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독일군의 A7V가 여기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겠네. 예. 웬 벙커가 나타나냐고. 그리고 이 A7V도 사각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영군 전차를 봐요. 봤어. 그래서 포격을 날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영국군의 암컷 전차들이 기관총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기관총을 막 발사했어요. 근데 기관총이 뚫려요? 결국 영국군 기관총은
이 A7V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 다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타고 있던 독일군의 사기가 어땠습니까? 못쓰기지. 어, 사자 아니네. 야, 가, 고. 천하무적이야. 어. 갔어요. 근데 뒤에 누가 있었어요? 수컷. 수컷이야. 야, 우리 6파운드 포 있지? 갈겨. 딱 갈겼어. 어. 딱 갈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야? 튕겨 탕 나갔어요? 튕겨나가. 그렇지. 우와. 장갑이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국군 전차병들 얼굴이 하얘집니다. 후덜덜이네. 야, 어떻게 되지? 근데 점점 올 것 같아라고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포탄을 튕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 전차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이게? 그 당시 영국 전차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 장갑판이 질이 안 좋아갖고 겉에서 빵 치면은 겉엔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에서 박리가 일어나갖고 떨어져 나와요. 안쪽에서 파편이 팡 튕기는 거예요. 수류탄 파편처럼. 네. 아니 그러면 저희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거 이렇게 못 대고 탕 치면 파편이 뒤에서 팍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철이 그래요? 철도 그렇습니다. 철도 이게 충분히 인성이 좋지 못한 그런 강을 쓰면은 겉에 딱 치는 순간 이 반대쪽에 그 충격으로 탕 튕겨나가는. 왜 우리 장난감 중에서 진자가 여러 개 달려 있고 네. 여기서 탕 튕기면은 딱 맞으면 이쪽에서 팡 튕겨나가죠. 운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렇다라는 건 철이 한 덩어리로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겹겹이의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의 조직이 일부는 좀 성겨요, 좀? 그냥 성겨갖고 그런 성긴 부분에 이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쪽이 먼저 갈라지면서 에너지를 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 그러면 최 박사님 당시에 균질 아변 강판이 없었군요. 아 그렇죠. 그 당시 뭐 장갑판을 이렇게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왜냐면 그렇죠. 크루프사가 4,200기압을 버티는 포신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파편이 튕겨져 나가는 철판은 좀 너무 하급 철판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초반에 공들여서 만들 때는 장갑판을 아주 잘 만들었는데 네. 전쟁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독일에서 합금도 부족해지고 이런 열철이라든가 이런 아변 시설 같은 용량이 부족해갖고 좀 대충대충 처리한 장갑판을 쓰면은 저는 박리가 더 심하게 나타났죠. 아, 그러면 일반 총알에도 그 정도면 6파운드 포 맞았을 때는 안에 파편이 많이 튀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군 전차병도 얼굴이 하얘졌는데 안에 있는 독일군 전차병들도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파편 맞았어요. 네, 파편 맞았어요. 그래서 몇 너무 명이 쓰러질 지금 거 아니야, 다쳤단 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군 전차 지휘관이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 이렇게 정면으로 가다가는 다 죽어. 또 만든다. 우리가 이제 옆으로 기동해서 우리가 조금 높은 데 가서 쏴야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옆에 마침 언덕이 있는 거예요. 야 올라가. 올라갔어. 걸리잖아요. 뒤집어져. 걸리잖아요. 지상고가 가서 가다가 언덕에서 되까졌어요 저렇게.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공포에 빠졌을 때 얼마나 이게 패닉에 빠지는가 나옵니다. 이게 겉에 보기엔 크지만 내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좁다고 느껴지는 이 깡통이 옆으로 넘어지니까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난리 났지. 그러니까 지휘관이고 조종사고 뭐가 없지. 야 문부터 열어. 난리가 난 거예요. 겨우겨우 문 열고 막 사색이 돼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영국군 이 수컷 전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6파운드 포로 맞고 저렇게. 포로 터뜨린 게 아니라 포로 잡아뜨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이때 두 대의 독일군 전차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6파운드 포의 조준경은 이동하는 표적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 독일군이 두 대가 양쪽으로 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맞춰라고 했는데 못 맞춰. 굉장히 느리잖아요. 네. 이 느린 것도 못 맞추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나머지 독일군 전차도 후퇴를 합니다. 야, 그러면 최초의 전차전은 영국 승리네. 그러니까 약간 싱겁긴 한데 이렇게 끝나요. 아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중에 넓은 시야에서 봐서 그렇지 저때 당시에 그 영국 전차의 승무원들은 우리가 전차전에서 이겼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그래서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전과 보고를 하라고 했을 때 이제 평가 보고서 팀이 와요. 이거 왜냐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전투잖아요. 그렇죠. 평가 보고서 팀의 보고는 뭐였냐면은 독일군 전차가 무리하게 언덕을 올라가다가 자기가 넘어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수컷에 타고 있는 전차병들은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 6파운드 포에 맞고 뒤집어진 뒤집어진 거다.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전차전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연합군의 전차 웨이브는 이제 곧 독일군을 향해 밀어 닥칠 위기입니다. 이 가운데 보전포 협동이라는 현대적인 전술이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루덴도르프는 만약에 연합군이 이런 식의 공격을 했을 경우에 수비적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루덴도르프는 어떤 좀 비밀 무기를 꺼냅니까? 비밀 무기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오르게테 작전이 끝난 다음에 양측 모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가 전선의 소강 상태가 됐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연합군 편이라는 겁니다. 네. 이 시점에 미군이 무려 53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연합군 전력이 더 세지기 전에 재편되기 전에 서부 전선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심했던 거죠. 이게 매월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네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부를 보려면 결국 연합군의 힘의 원천은 누구냐? 영국군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영국군을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또 써보자. 결국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한번 분리시켜보자. 그거 예전에 했던 거 아닌가요? 머리 쓰다 보면은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프랑스군에게 타격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에게 생각했을 때 중요한 지점을 공격해서 프랑스군 애비들 다 끌어들여서 프랑스군을 한번 설면하고 나면 영국군을 공격할 유리한 여건이 조성이 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성공해서 다시 아까 그 이프를 한번 가보자. 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베르댕을 공격해요? 베르댕은 너무 거기는 좀 별로 이젠 안 되겠어요? 이제는 안 되죠. 그래서 엔강 유역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니벨 공세가 있었던 바로 그곳 슈맹대담. 슈맹대담 쪽을 공격.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격이 집중되는 슈아송에서 랭스 구간이 프랑스 육군이 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 지역은 프랑스군 구역이지만 영국군 4개 사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이때 영국군이 너무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설마 이쪽에는 독일군이 안 오겠지라고 해서 약간 조용한 지역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이랑 교대를 했어요. 네, 영국군이 있다 보니까 독일군 입장에선 되게 럭키하게도 얻어 걸린 거네. 얻어 걸린 셈이 됐죠. 굉장히 취약한. 네, 그리고 휴식과 재평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군의 방어 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중심이 대단히 얇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방어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비밀리에 화포를 한 4,000문 정도를 또 이동을 시켜가지고 5월 27일 날 또 기습적인 포격으로 4개 사단을 후려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국군이 확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독일군이 공격한 정면이 한 40km쯤 됐었는데 6시간 만에 슈맹대담을 넘어가지고 엔강까지 오게 돼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리고 엔강을 넘어서 마른강까지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서 무려 3일 만에 연합군을 5만 명 이상을 포로로 잡았고 오. 엔강을 돌파했고 이제 루덴드로프 입장에서 어때요? 야, 역시 난 똑똑해. 이게 근데 독일군 입장에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승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때? 야, 차라리 더 밀어붙여보자. 이 기술을 더 밀어붙여보자 하면서 6월 3일까지 이제 마른강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건 너무 뜻밖이잖아요. 파리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초반 공세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까지 돼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거는 파리는 지금까지 내가 파리포를 사용해서 때리는 정도만 생각했지 이게 현실적인 목표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로또가 이제 막 숫자 하나만 맞으면 당첨이야 지금. 벌써 2등이야. 이득이야. 잘하면 전쟁을 네, 끝낼 수도 있는 끝낼 수도 있어. 그런데 마른강에서 다시 한번 프랑스군의 맹렬한 반격에 또 뭔가 일어나게 되죠. 네. 역시 또 마른강이 나와요. 네. 마른강의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뭐또 택시로 또 막 옵니까 또? 근데 이제는 택시 아니에요, 이제는. 택시가 아니어도 뭐 이제 뭐 올 게 많이 있었죠. 전차도 그리고 있고 이때는 말씀하신 대로 전차도 있었고 트럭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트럭에. 예.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포슈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포슈가 이 루덴도르프의 패턴을 간파했습니다. 오. 아, 여기서 너네 또 한 번 때리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너네 사실 힘 없지? 라는 걸 딱 포슈가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격에 우리가 괜히 요단 떨어갖고 저 멀리 있던 전략 예비대까지 다 끌어와서 막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예비대만 제대로 동원을 해서 그 정도 반격만 하더라도 독일군 뒷심이 부족해서 이제는 못 뚫는다. 라는 걸 포슈가 딱 알아챈 겁니다. 그러면서 마른강 전선에서 프랑스군과 미군을 갖다가 조직화해갖고 요소요소의 교대 배치를 계속 돌려가면서 독일군의 힘 빼기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루덴도르프의 의도대로라면은 이쪽 지금 뚫고 나갔을 때 아예 파리로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적의 예비대가 많이 끌려와야 그 다음 공격을 노려볼 수가 있을 텐데 예상대로 안 움직이니까 점점 막다른 길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월 9일에는 다시 21개 사단을 갖다가 이쪽 전선으로 집중을 시켜갖고 노아용에서 꽁피에뉴 방향으로 즉 N강을 타고서 그대로 이제 파리 쪽으로 밀고 나가려고 새로운 작전을 또 시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나이제나우 작전인데요. 지금 이 패턴을 보시면은 작전 이름이 뭡니까? 분리허, 요르크, 그나이제나우. 저희가 나폴레옹 전쟁 얘기할 때 다 프랑스군을 대차게 한번 나폴레옹을 격파했었던 그런 장군들 이름을 다 불러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신화를 재현해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6월 9일에 시도된 작전도 이틀 만에 좌절이 되고 말아요. 근데 이 꽁피에뉴 방향으로의 돌파를 갖다가 결정적으로 저지한 인물이 바로 베르댕 전투에서의 그 독종 망쟁 장군이었습니다. 또 이제 병사하고 장비를 또 뭐 믹서기에 맞건.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절대로 우리가 한치로 밀려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전차를 갖다가 거의 150대, 144대 불러옵니다. 옛날 그겁니까? 네, 슈니데르 전차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생샤몽 전차까지 생샤몽까지. 불러왔어요. 사실 우리가 1차 대전에 관한 명작들 가운데 넷모에서 나온 네. 서부전선 이상 그렇죠. 없다 있지 거기서 않습니까? 이런 게 나오죠. 거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안개를 뚫고 등장하는 전차들이 생샤몽 전차예요. 그 앞에 보면 대포가 딱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75mm, 바로 프랑스군의 그 75mm 속사포가 달려 있는데 그게 고증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그 생샤몽 전차는 그 시점에 전쟁 말기에는 잘 안 쓰이고 딱 요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요때 생샤몽 전차가 대거 등장을 해갖고 그때 그 장면처럼 독일군의 행렬을 막아서 온 거예요. 방쟁은 역시 사람이건 장비건 갈아넣는데 그 일가견이 있는 장군이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반 이상이 격파되더라도 무조건 막아라 해갖고 결국에 독일군을 정지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독일군은 파리로 향한 문을 갖다가 여는데 완전히 실패하게 되죠. 독일군은 지금 피로도 되게 높고요. 전력도 약화됐고요. 보급난도 받고 한계잖아요. 전선을 뒤로 밀는 게 맞잖아요. 방어로 조금만 더 내가 힘을 쓰면은 눈앞에 파리가 있습니다. 파리가 보이는데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쓴 게 얼만데요. 루덴도르프도 감 떨어진 영감, 지휘관이 된 곳이 아닌가. 원정군 사령관이 그 유명한 퍼싱 장군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말이 라파에트 시어,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왔듯 예.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도우러 왔다. 예, 예. 미군이 딱 투입된 곳이 어디냐면 벨로스비라는 곳이었어요. 숲. 예. 근데 웬걸 현실은 정말 최악의 참호전이었죠. 네. 정말 극한 전투 양상으로 전개가 됐고 이때 사상자만 거의 10,000명 이상을 낸 거예요. 수업료가 비싼 비싼 수업료를 낸 거죠. 이 전투는 특히 해병대 역사에서 이오지마와 함께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전투입니다.